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통장에는 돈이 없고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데 그나마도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편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또 스스로 탓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노년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자존감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72세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했죠.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아도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셨을까요? 바로 아들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서울대 갈 제목이라고 했죠. 남편은 순희 할머니가 45세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자신은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10년 넘게 같은 걸 입으셨죠. 집에서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친구들이 경로당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해도 바빠서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차 한잔 마실 돈도 아깝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팔아서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날 밤 시장 창고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의대를 졸업하고 큰아들은 대형 병원에 취직했고 2년 뒤 결혼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의 전 재산이었죠. 이제 아들이 잘 됐으니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순희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장사도 그만두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왔고 명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싸주고 용돈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세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희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는 너무 바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다시 전화하니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정말 요즘 너무 바빠서요. 병원은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순희 할머니는 그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비가 30만 원,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명절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혼자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아들 몫으로 빚은 송편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거의 6개월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심지어 일본 여행까지 며느리,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더니 여행 갈 시간은 있었구나. 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져서 그런가? 이제 돈도 없고 해줄 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 순이 할머니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아들 자랑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자꾸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좀 편하겠지? 나는 그냥 짐이야. 다행히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순이 할머니를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며 순이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엄마로만 살았지 박순이라는 한 인간으로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던 것.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거야 라는 기대.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를 담은 투자를 한 거예요. 순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순이 할머니는 무엇에 집착했을까요? 아들이 나를 사랑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집착한 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도, 딸도, 배우자도 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자신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더 불행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존재 가치를 아들한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희생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러니까 너는 평생 나를 필요로 해야 해인 겁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자식도 인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인연에 너무 집착하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업 집착 없이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그걸 내려놓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퇴직할 때는 과장까지 승진하셨죠. 연금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딸이 둘 있었는데 큰딸은 교사, 작은 딸은 은행원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후를 잘 준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항상 상사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할아버지 말을 따랐고 할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되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하 직원도 없고 결제할 서류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김치는 왜 이렇게 담갔어?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해? 청소를 이렇게 하면 먼지가 제대로 안 닦여. 할머니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잔소리가 이어지니까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안일 한 번 안 하고 살더니 이제 와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둘은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딸들한테 전화를 걸어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큰딸, 요즘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저도 교사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작은 딸, 너희 집 재테크는? 아빠, 저는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네, 아빠 하면서 따랐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을 무시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더 강하게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딸들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명절에도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노인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퇴직 전의 권위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과장님으로 불리며 사셨죠. 그런데 퇴직하니까 그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과장님이 아니라 그냥 김철수가 된 겁니다.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라도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들은 더 멀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권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할 때입니다.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해요. 그동안 잔소리 많이 해서라고 사과했습니다.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딸들한테도 전화할 때 조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하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딸들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딸들이 먼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위를 내세울 때는 아무도 내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권위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내 의견을 궁금해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존감을 꼽습니다. 자존감이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노년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아통합이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잘 살았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절망은 내 인생은 실패였어라고 후회하는 거죠. 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둘 다 절망의 단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만, 내가 이런 역할을 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노인분들이 평생을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 이런 역할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역할은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심리학의 자존감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이제 마지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75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앞에 순이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할머니를 찾지 않았죠.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상담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 찾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뭔가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배우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포기했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배울 수 없나요? 제 나이가 75살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실 텐데 그 시간을 노래와 함께 보내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말이 할머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할머니는 동네 노인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할머니는 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동백아가씨부터 연습해 볼까요?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박자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박수를 쳐주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는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머니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동백아가씨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복지관 축제에서 발표하실래요? 무대에 서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해볼게요. 축제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에는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백아가씨 꽃잎이 떨어져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딸이 전화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오늘 무대에서 노래 불렀다. 딸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힘없고 슬픈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엄마,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고 찾아오라고 조르고.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근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도 할 일이 생겼거든.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요. 엄마 노래하는 거 직접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딸이 오겠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기뻤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할머니한테는 딸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한테는 노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배울 새로운 곡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 연습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댄스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들, 딸한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는 즐거운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가 자식들을 덜 찾으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어머니가 행복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5살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 70년은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에 5,000원씩 나를 위해 쓰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돈을 쓸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면 자식들 줄 돈이 줄어드는데. 하지만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5,0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좋아하는 빵, 카페, 커피, 영화, 책, 꽃,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특히 밥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같은 확인 전화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자식들은 의무감에 전화를 받죠. 의무감으로 받는 전화는 길어야 5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이 자식한테 덜 의존할수록 자식들은 더 편안하게 여러분을 대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영자 할머니처럼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노래, 춤, 그림, 악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운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동네 복지관에 가보세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미술교실이 다 무료로 운영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도 공짜로 빌릴 수 있고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지 마세요. 정말로 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나를 칭찬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5번째,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계시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경로당에 나가세요. 복지관에 가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처음 가는 날은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특히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금방 친해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세요.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바로 역할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기대, 남의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3가지를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가 있고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세요. 남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운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문장을 적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 유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